지금부터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된 정책인 통상수교 거부정책, 쇄국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자, 흥선대원군이 문을 걸어 잠금으로써 외부 세력의 침입을 이제 저지하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외세가 굉장히 강하게 통상수교, 뭔가 문을 열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원군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외세와의 충돌, 갈등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고 하는 두 개의 전쟁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은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것으로 그 원인은 병인 박해였고요. 그쵸? 자, 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프랑스와 미국이 순서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했지만 나름 대원군이 훌륭하게 방어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걸 기념하는 척화비, 쇄국 정책을 상징하는 비석을 대원군이 건립을 했는데요. 자신이 이제 쇄국 정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잘 추진되고 있다. 이런 이제 자랑이자 상징으로서, 그리고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막 설립을 하는데, 앞에 나왔던 내정개혁 중 이제 경복궁 중건 이런 것과 맞물리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권력을 놓게 되죠. 바로 하야, 권력을 내려놓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미 성인이 돼버린, 어른이 돼버린 고종이 본격적으로 스스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고종의 친정, 왕께서 친히 정치하신다라고 해서 친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고종은 이미 그 정치계 내부에 아버지 세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요걸 좀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와이프인 명성황후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 집안이었던 민씨 세력이 성장하는 모습이 당시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명성황후 고종은 아버지에 비해 이제 자신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 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외교 정책에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10여 년 동안 꾸준히 밀어붙였던 쇄국 정책을 폐지를 하게 되고요. 문을 활짝 열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개화정책이라는 걸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개화정책은 쇄국과 완전 반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척화비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열심히 세웠던 척화비는 아들인 고종의 손에 의해서 대부분의 비석이 제거를 당하는데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척화비가 남아있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은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건 어디까지 이제 우리 교과서 버전의 마무리고, 실은 다른 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과서가 하나 더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여기 적혀있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합니다. 순서로 따지면 요 부분, 이 병인양요 뒤, 신미양요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요것도 꽤 유명한 사건이니까 내용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자, 이 내용 잘 이해를 하셨다면 밑에 있는 확인 퀴즈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학교 오면 내가 검사를 할 거니까 이 확인 퀴즈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고종이 드디어 친정, 직접 정치에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 하야를 한 뒤에, 자, 고종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너무 카리스마 있는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대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이 시기에 이제 고종이 대외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 이유가, 조선 내부에서 그러니까 10여 년간 쇄국 정책을 지켜보던 관리 중 일부가 쇄국 정책이 좀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조선이 진정으로 이 외세, 열강, 이 열나센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을 열고 이 새롭게 받아들인 그러한 문물을 통해서 나라를 강화시키는
북강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주장을 우리 흔히 통상 개국론, 그러니까 나라의 문을 열어서 통상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 개국 대신에 개항, 항구를 열어야 된다. 혹은 아까 썼던 개화, 문을 열어서 변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통상개국론, 통상개항론, 통상개화론 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요. 특히 여기 나오는 오경석, 유홍기 같은 경우는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다 보니까 청나라나 이런 데를 많이 방문을 하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세계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빨리 읽어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박교수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봤죠? 내가 이 사람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경험했던 기억납니까? 그 평안도 관리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인이라고 했었죠. 박지원의 손자. 이분이 박교수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높은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또한 이 외국 문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박교수 같은 경우는 앞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제 미국이라는 서양의 배를 가라앉혔단 말이야. 네, 여러분 그 배 가라앉은 거 보면 알겠지만 배가 가라앉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대포라든가 잔해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건져내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군함도 아닌 장사하러 온 배가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 다른 기술력들은 얼마나 또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면서 직접 이 잔해를 들고 대원군이나 고종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러 다닌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줘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종이 듣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서 친정을 하고서는 문을 열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문을 여는 건 좋아. 이 문을 열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초대장을 보낼 것인가? 누구를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손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거든. 근데 딱 이 타이밍에 참 얘네도 운이 좋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운요호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운요호 사건 우리 교과서에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죠. 바로 일본의 군함이었던 운요호라는 배가 허락도 없이 강화도 주위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을 마시고 싶다든가 이제 배에 뭐 필요한 물자를 좀 보충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식 이제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접근을 하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건 아무리 위기 상황일지라도 남의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국경 지역에 외국의 배를 접근을 시킨다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사전에 조선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거거든. 근데 조선 정부의 허가도 없이 그냥 멋대로 막 접근을 하는 거야. 접근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가 이제 뻥치는지 진짜 위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허가를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왕이 허가를 내리기 전까지 니네 여기 오지 마라. 거리를 둬라. 바다 멀리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데 운요가 이걸 자꾸 무시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경계적인 의미에서라도 얘네가 침략하러 온 걸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그냥 장사로 온 배도 아니잖아요. 군함이잖아요. 군함. 요 부분에서 위협으로 이제 포격을 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는 조선이 우리한테 멋대로 먼저 발포를 했다. 먼저 대포를 쐈다. 이거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고 공격이고 요것 때문에 뭐 우리 배에 손상이 갔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 사건은 이제 운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이 어떻게 하다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알고 보니 이때 일본이 이렇게 문을 여는 방식이 미국이 지들 문 연 방식하고 똑같아요. 미국이 옛날에 문 열었을 때랑.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흉내낸 건데 요런 방식을 이때 실제 유행하는 방식이거든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막 위협을 하면서 대포 쏘면서 막 협박을 해가지고 문을 여는 거야. 요런 거를 이제 당시에 포함 외교 혹은 뒤집어서 함포 외교 요런 식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군함을 이끌고 대포를 쏘면서 협박
협박을 하면서 이제 외교를 한다고 해서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 왜 이런 애들한테 이제 문 열어달라는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이래서 막 반대를 해요. 반대라는 여론에 보이는데, 근데 고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문을 열겠다고 결심을 했단 말이야.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좋은 찬스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 결국 조선은 이걸 계기로 상대적으로 또 우리랑 좀 친밀한 편이니까 이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교과서도 있지만 조일수호조교라고 불러요. 조일수호조교인데 이걸 흔히 강화도에서 체결을 했다고 해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국과 맺은, 그러니까 요즘처럼 도장 쾅쾅 찍은 국제협약 근대적 조약이 이 강화도 조약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조약, 약간 일본이 협박을 해가면서 조약을 체결을 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최초다 보니까 이런 조약 체결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본이 악용을 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형태의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조약 내용이 대체 어떻길래 이 조약을 불평등하다고 하는 건지 요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행히 우리 교과서가 친절하게도 그 대표 조항 4개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 내용을 보면서 강화도 조약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일본 입장에서 대놓고 내용을 나쁘게 쓰면 우리나라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조약 체결의 경험이 없다고 해도 대놓고 일본에게 유리하게 쓰면, 뭔가 조선이 확실히 불리하다 티가 나면 우리가 조약 체결을 안 하려고 하겠죠.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래서 이 조약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묘하게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괜찮은 조약같이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불평등한 조약이란 말이야. 그런 점에서 강화도 조약은 과연 어디에 불평등함이 숨어 있는가, 뭐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요 탐구활동, 과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별표 쳐놓으시고 꼭 내용 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겠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일단 첫 번째, 일본이 규정을 해줬어요. 조선은요, 자주고 니네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고요. 그리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지닌대요. 와, 자주, 평등. 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좋은 표현으로 봅니까? 나쁜 표현으로 봅니까? 그치,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죠? 우리를 인정해주는 걸로 보이네요. 와, 1조 조항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조약을 맺은 상대국으로서 동등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1조. 우리에게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는 조항인데요. 자, 알고 보니 1조 어마무시한 일본의 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실은 이 1조를 해석하려면요, 당시 조선의 외교적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실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진 않지만 예전부터 중국이나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죠. 조약만 안 맺었을 뿐. 그 관계를 우리가 흔히 4대 교린이라고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4대, 큰 나라는 섬기는 거고요. 주인, 형님 하면서 섬기는 거고요. 교린, 나머지 이웃 국가랑은 적당히 친하게 지낸다라는 전략인데요. 근데 이 중에 이 4대,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가 있어요. 그쵸? 형님, 형님 하면서 누굽니까? 바로 이 시기에 청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의 형님으로서, 어쨌든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로서 이때 힘이 있든 없든 상징적인 존재로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가를 운영하거나 할 때는 우리는 자주국으로서 우리 스스로 나라 정치를 운영하고는 하지만, 뭐 왕을 임명할 때라든가 이런 때 형식적으로는 청나라가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요. 그 정기적으로 우리가 선물도 바치러 가죠. 이런 점에서 조선이 위기에 빠지면 그 대가로 청나라는 좋든 싫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한 이유, 조선에게 문호 개방을 하려고 한 이유, 일본도 결국은
일제 제국주의를 외치면서 우리를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우리 침략하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침략하려고 왔는데, 자, 조선이 청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면 일본 입장에선 침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 보니까 조선이 청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이 끈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명시한 게 조선 니네 자주국이야 라는 걸 명시하는 거야. 니네는 청나라랑 상의하고 청나라한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니네 스스로 니네가 어떤 조약을 맺을지 어떤 나라랑 어떤 외교를 할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거기에 책임을 지는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청나라한테 보호받을 생각 하지 마 라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조의 이제 자주국 요 표현을 명시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평등하니까 다른 나라 함부로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조선을 침략할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청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명시한 게 1조라는 거고요. 굉장히 교묘한 거죠. 대단해요. 그 와중에 제4조 그러면서 이제 침략을 하기 위해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이 조선아 항구를 열어라. 부산 이외에 2곳 총 몇 개를 3개의 항구를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교과서에 안 적혀 있는데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부산을 포함한 인천, 원산 3개의 항구를 여는데요. 자, 이 부산, 인천, 원산 일본이 요구한 항구들이고요. 자, 일본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지역이나 항구 여는 거 아닙니다. 요것도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 자, 바로 이곳의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부산 위치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오래간만에 선생님의 그 못난이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그리면요. 부산 우리 동네 바로 옆이잖아요. 대충 요쯤 되는데, 부산이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원래 일본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항구죠. 가깝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미 경제적인 교류가 매우 많은 지역. 즉 부산은 무역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장소로서 다른 항구에 비해 일본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많은 항구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제일 유리한 항구인 부산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2번째 항구 인천인데요. 인천 말이 필요 없죠.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항구.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그곳입니다. 그 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 조선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수도로 바로 진격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그 외국 국가들이 강화도를 공격하려는 거와 같은 이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인천 뭔가 조선의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압박을 하기 좋아요. 네가 자꾸 말 안 들으면 나 바로 수도로 가버린다. 너 수도에 우리 군대 보내버린다. 요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기 굉장히 유리한 공간이기 때문에 인천에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요. 조금 낯선 지역이 이 원산이라는 곳일 텐데요. 여기 북한에 있어서 여러분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원산이 대충 한 요쯤 위치에 있는 곳인데 이 원산은요. 왜 요구를 했느냐. 일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조선은 청나라의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침략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실은 조선을 노린 나라가 하나 더 보인다는 거야. 요쪽 방향으로. 우리 전에 배웠죠. 여기서 세금세금 내려오는 애 있잖아.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아직은 조선하고 큰 충돌이나 뭔가 이런 건 없어 보이지만 연해주를 먹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한다. 요것만으로도 러시아가 충분히 언제든 조선으로 올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언젠간 러시아와 전쟁을 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걸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산, 러시아와 가까운 곳에 러시아가 조선으로 가려면 필수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곳에 일본 군대를 배치할 수 있게끔 뭔가 사전에 작업을 함으로써 러시아를 훌륭하게 견제라는 거지. 즉 앞으로 전쟁, 군사적 충돌이 생길 때를 대비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이 아무렇게나 항구를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가장 이익이 될 만한 공간만을 골라가지고 항구를 열어달라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항구는 점점점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시작부터 엄청나게 교묘한 전략을 세워서 굉장히 장기적인 그 침략의 관점으로서 성공적으로 항구를 열었다 볼 수 있고요. 항구를 열었다 이 자체만도 지금 일본은 침략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한번 조선을 침략하려다가 크게 대인 경험이 있거든요. 임진왜란이죠. 외란입니다. 이 외란 때 특히 성공적으로 일본을 방어해서 조선으로 승기를 잡아올 수 있게 해주신 분, 이순신이잖아요.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이순신이. 바로 이순신이 바다에서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때 일본 삼포개항이니 뭐니 세종대왕 때 항구 열어가지고 아예 조선에 길이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이것 때문에 크게 작살이 났거든, 외란 때. 요거에 대한 경험을 반영해서 7조를 만듭니다, 여러분. 자, 조선 연해 근처에 바다인 거죠. 섬과 암초가 매우 위험해. 명량해전 같은 거 일어났잖아. 그래서 일본의 항해자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도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는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로는 니네 나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배 뿌개지고 막 다치면 곤란하니까 니네의 지리 정보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지리 정보 앞에 나왔던 이 외란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거죠. 자, 이 지리 정보는 전쟁 시기 군사 정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근데 표면적으로 이거 봤을 때는 충분히 말이 맞아요. 그쵸? 그 나라 사람들 함부로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안 다쳐야 되는 거 안전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7조 허가를 해줘야 되나 글쩍글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안 측량권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어이가 없어요. 그죠? 게다가 마지막 흔히 제일 문제 불평등의 상징으로 보는 게 요 10조인데요. 요건 확실히 우리가 경험이 부족했구나 라는 걸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10조 읽어보시면요. 자, 일본 국민이 조선 항구 아까 열었던 이제 부산, 인천, 원산 이 지역이죠. 여기에서 죄를 범했는데 이게 조선인하고 관련이 있어. 예를 들어 이제 항구에서 뭐 사기를 쳤다든가 이 신랑이 하다가 싸우다가 뭐 사람을 죽였다든가 다치겠다든가 조선인하고 관계된 사건을 해. 이때 이 심판하는 걸 일본에서 하겠다라는 거야. 즉 일본 국민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일본에서 일본 법률에 따라 심판을 한다라는 건데요.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일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일본인이 판결한다. 일본 법으로.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랑 일본 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외국 여행 같은 거 가면 얘들아 그 나라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지 우리가 우리나라 법률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 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실은 이거는 오늘날 상식에서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당연히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사람하고 사고를 쳤으면 그 나라 법으로 판결하는 게 지금 국제법상 상식이야. 안 그러면 나라 안에 큰 혼란이 생긴단 말이야. 이거 악용해가지고 범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 10조는 반드시 허가를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허가를 했다라는 거야. 요거를 우리 교과서에 친절하게 요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를 벗어난 우리나라의 정치 방식에서 벗어난 법적 권리라고 해서 치외 법권이고요. 지네 나라 땅에서 지네 나라의 사법부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고 해서 다른 말로는 영사재판권이라고도 불리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진짜 어마무시한 권리인데 이걸 함부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말았다는 거야. 왜냐면 겉으로 듣기에는 맞는 말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경험 부족이나 또한 일본의 교묘한 전략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조약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약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불평등 조약이라 참 안타까운데요. 문제는 이걸 스타트를 이렇게 조약을 끊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도 야 일본은 그렇게 해주고서 우린 왜 안 해주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우리도 이게 문제조항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 말을 못해요, 따로. 그래서 줄줄이 계속해서 서양하고도 이런 내용 비슷하게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후 조약도 끊임없이 불평등 조약으로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런 점에서 최초의 조약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이라는 큰 한계점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 일본 이걸로도 모자랐나 봐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도 모자라 추가로 더 요구를 할래, 추가로 우리 교류 더 많이 하려면 요것 좀 해줘 하면서 몇 가지를 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 때 만납시다. 안녕.